양적 완화, 기준금리 인하로 돌아섰다. 금융시장은 지금도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랠리가 있었죠. 근데 3월 FOMC가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자, 과연 시장이 무너지면 연준이 살려줄까? 물론 살려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살려줄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감을 갖고 계속해서 FOMC를 바라보고 있고요. 자, 위원님과 매달 한 번 하는 시간 3월 FOMC 프리뷰 라스트 마일 QT 축소의 서막 어떤 얘기인가요? 네, 오늘 적시성 있게 이번 네. 주 목요일 날 서머타임 기간이기 때문에 1시간씩 앞당겨졌죠. 한국 시각으로 21일 새벽 3시에 종료 예정인 3월 FOMC에 관해서 미리 좀 관전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때인 만큼 좀 속도감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라스트 마일입니다. 1마일이 보통 1.6km 정도 되죠. 라스트 마일은 흔히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구분 능선, 어떠한 제품이 최종 소비자한테 도달하기 전에 마지막 남은 1마일, 즉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는 얘기고요. 이번 3월 FOMC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점검이 마지막 관문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면서도 QT 축소의 서막이 본격적으로 다뤄지는 3월 FOMC가 아닐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전문가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3월 FOMC 과연 비둘기적일까? 아니면 매파적일까? 금융시장의 컨센서스는 3월 FOMC를 받아보기 바로 직전까지는 대부분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냐면 금리가 올랐죠? 그만큼 이제 매파적일 것이다. 즉 우리 주식시장, 글로벌리 주식시장이 약간은 조정 국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주가지수가 2주 연속 조정을 받았었던 이례적인 현상이 바로 이 3월 FOMC를 앞두고 너무 과했던 기대가 좀 더 되돌림이 있었던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월 FOMC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상 그랬던 것처럼 두 가지씩입니다. 세 가지의 메시지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 피보팅.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렸었다면 이젠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180도 정책 전환의 스탠스, 이런 피보팅의 충분 조건이 마련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도 제가 표로 말씀드리겠지만 김작가TV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면서 제가 엣지 있게 말씀드렸던 테이블이 있어요. 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974년부터 2018년 12월 바로 직전에 연준의 피보팅의 수많은 사례들 동안에 공통적인 현상이 무엇이었냐라고 보면 실질금리, 그러니까 정책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차감한 이 실질금리가 전부 다 플러스가 되었다라는 공통분모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역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연준이 피보팅 한다면 반드시 실질금리가 플러스권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한 몇 년 동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지난해 7월부터 연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실질금리가 플러스권에 들어왔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이제는 당장 3월 FOMC부터 물론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는 동결 가능성이 높지만 실제 3월 달에 인하해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이미 조건은 다 충족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그게 3월 달이냐 아니면 금융시장이 얘기하는 6월 달이냐 시점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그 시점은 이 피보팅의 충분 조건을 가지고 저희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990년대 이후에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다가 바로 다음 달부터 내리는 게 아니고 일정 동결기간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 동결기간이 90년대 이후의 평균을 보면 11개월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현재 그러면 몇 개월이 지나고 있냐? 현재 8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동일한 기간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는 강한 가정을 깔고 본다면 앞으로 남은 거는 한 3개월 정도 남았다.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는 오늘 3월 FOMC 이후에 약간의 변동은 있겠지만 실제 6월 FOMC에 기준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아니다. 6월이 넘어서 7월 달에 할 것이다. 이런 이견이 분분하지만 결국 무르익었다. 6월에 아니면 7월에 이 하반기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이번 3월 FOMC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라고 하면 점도표입니다. 점도표는 아시는 것처럼 연준 위원들이 하나하나 점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죠. 자, 점도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번 점도표는 12월 달에 점도표가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상향될 것이냐. 점도표가 상향된다는 것은요, 기준금리 인하의 폭이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시장에서는 현재 유지보다는 상향 쪽으로 좀 더 컨센서스가 이동하는 것 같아요. 즉 예전에는 지난 12월 달 버전으로 놓고 본다면 올해 2024년 연준이 생각하는 기준금리 인하폭은 총 3번이거든요.
0.25%포인트씩 3번에 걸쳐 하는 것인데 이번에 그 3번의 폭이 자칫하면 한 2번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매파적인 성향의 컨센서스가 자리 잡고 있는데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화면에 보시는 두 번째인데요. 조건은 SEP라 그래서 경제 전망의 종합이죠. Summary Economy Projection인데 성장률의 전망이 이번에 상향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점도표가 이전보다 상향된다는 것은 경기가 그만큼 좋다라는 가정이 강하게 깔려야 되는데 그게 이번 분기 전망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번이 바라보는 미국 연준의 2024년도 미국 경제 성장률이 1.4%거든요. 지난해 12월 달, 즉 3개월 전에 올해가 시작하기 전에 미국 연준에서 올해 미국 경제가 한 1.4%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는 것이죠. 그것을 근간으로 현재 점도표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3개월 동안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실제 IMF, OECD, 월드뱅크가 다 수정 경제 전망, 이전의 경제 전망을 다 바꿔서 새로 제시했는데요. IMF와 OECD가 올해 2024년 미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이다. 연준이 바라보는 1.4%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이미 바라보고 있고 월드뱅크가 1.6%를 바라보고 있고 뒤에도 제가 표를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주요 기관들 중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게 CBO라 그래서 의회 예상국입니다. 의회 예상국조차도 1.5%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느덧 3개월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3개월 동안 미국 연준이 바라보는 경제 전망 수치가 가장 보수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을 반영한다면 아마 이번에 경제 전망을 올리면서 점도표의 수준도 상향할 것이다. 이 전반적으로 금리 상승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라는 게 표면적인 컨센서스이고요. 저는 여기에 한 발짝 더 들어가서요. 만약에 2024년도 성장률을 올리는데 잠재 성장률 있잖아요.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대략 한 1.8에서 2.2% 사이, 미디언 값이 한 2%인데요. 2%를 넘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가 또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성장률을 높여잡는데 거기 연장선상에서 올해 미국의 성장이 잠재 성장률 2%를 뛰어넘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컨센서스가 현저하게 사라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잠재 성장률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살아있는데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는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는 그 어떠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분기 전망 다양한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점도표. 그 점도표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금융시장의 전문가들은 저 포함해서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닉 티라우머 기자가 있죠. 닉 기자가 간밤에 어떠한 기사를 딜리버리 했냐면 만약에 점도표가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약간 내뿜었어요. 닉 기자는 아시는 것처럼 이상하게도 FOMC 바로 직전에 정보를 흘리면서 시장과의 교묘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던 대표적인 연준발 기자인데 그런 기자가 한 3, 4일 앞두고서 이번에 모두 점도표가 움직일 것이라고 컨센서스 즉 전망을 하고 있지만 이번에 연준이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신중하고 경기 판단에 대해서도 신중함을 표명하면서 점도표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강하게 약간의 비둘기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이죠. 오늘 우리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들썩이고 있는데 오히려 아니다. 매파적일 것 같지만 결국 비둘기일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경제지표를 통해 본다면 이전보다 워낙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점도표가 일부 조금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점도표가 매우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점도표의 이 중간값뿐만 아니고요. 그 전에 이런 말씀 드려보셨죠. 점도표가 약간 무용지물됐다. 왜냐하면 너무나 산포도가 퍼져 있다. 그래서 도대체 점도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 보러 하는 것이냐 할 만큼 상당히 연준 내에서도 이견이 많았었는데 이번 점도표는요. 이전보다는 근래 점도표 중에서도 가장 컨센서스가 모아져 있는 그런 점도표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이전에 상당히 산포도가 스프레이드 아웃 됐었다면 이번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도표에 대한 해석이 매우 좀 중요한 3월 FOMC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입니다. 제가 매번 쓰는 단어 중에 하나죠. 매둘기. 즉 속내는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매파적인 그런 성향도 서스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기자회견 톤은 매파적인 톤을 겉으로는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번 3월 FOMC 바로 직전에 미국의 연준 의장들은 1년에 2번,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의회에 가서 하원과 상원에 가서
연설을 하거든요. 분기 전망 보고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준이 이렇게 통화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 청사진을 그리는 건데, 불과 한 일주일 전에 양원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것들을 감안해 보면 이번 3월 FOMC에서의 기자회견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과거 잭슨 홀 때 보면 파월이 일주일 사이에 대해서 팍팍 180도 스탠스를 바뀐 적은 있지만, 이번 상황에는 바로 일주일 전에 중요한 멘트를 4가지 정도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기에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기자회견을 바라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올해 금리 인하한다. 아직까지 의견이 좀 분분했죠. 올해 자칫 너무나 인하에 대한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방점을 찍었습니다. 올해 금리는 인하한다. 단 그 폭이 문제이다. 그 폭은 미국 경제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작금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파월 의장 자체가 봤을 때는 미국의 침체 가능성은 없다. 가능성 자체가 제로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하는데 침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감안해 보면 연준이 얘기했던 3번보다는 좀 줄어들 수 있다. 점도표의 변화라고도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목표 2% 인플레이션. 바뀔 가능성, 그 근거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2% 타겟 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3월 FOMC 끝나고 점도표만큼 중요한 게 아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중립금리에 대한 논쟁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옐런 장관이 불을 지폈거든요. 따라서 이번에는 이 중립금리에 대해서 이전부터 계속해서 올라간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중립금리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기자들의 집요한 질문이 있을 거고, 파월 의장이 어떻게 그 멘트를 할 것인가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매우 클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립금리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겠지만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한 끝으로 이번 양원 연설에서 마지막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중소형 은행들의 불안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저에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CRE 문제가 있었고요. 따라서 1년 전하고 지금하고 미국의 주택 뿐만 아니고 이 상업용 부동산 쪽에서는 약간의 기스, 즉 문제가 여전히 있다. 따라서 이 중소형 은행 불안이 2분기에는 좀 더 하이라이트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의 커뮤니티 뱅크라고 하는 대표적인 지역은행이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죠. 그런 연장선상에서 주가는 모든 것에 대한 선행 변수 아닙니까? 이번 3월 FOMC는 아마 2분기 때에 이런 중소은행들의 불안 심리를 다소 조금 설명하는 그런 기자회견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QT 축소의 시작. 자, 제가 지난달에 와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 QT 축소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함을 보이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과거 2019년에 동일한 현상이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불안감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을 잠깐 복기해 보면요, 당시 2019년 초반 지금하고 동일하게 연초가 돼서 QT를 축소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연준은 쉽사리 QT의 축소 결정을 못하고 있었고, 그때 한 6개월 정도 흐르더니 2019년 7월 레포금리라고 해서 단기 은행 간의 금리가 좀 발작이 있었고, 그해 9월에는 레포금리가 10%까지 발작, 즉 급등하면서 상당히 미국의 실물 경기뿐만 아니고 금융시장에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었고요. 무려 울며 겨자 먹기로 연준은 QT를 그해 9월에 중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2019년하고 지금 비슷한 흐름입니다. QT 축소 시작하겠다. 1월달 FOMC 의사록을 보면 나와 있었죠. 이번 3월달에 과연 어느 정도의 스탠스, 어느 정도의 속도감으로 QT 축소를 논의했는가가 끊임없이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거고, 파월 의장은 그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그리냐에 따라서 아마 시장 금리뿐만 아니고 주가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다. 2019년 초에 있었던 이 신중함이 오히려 금융시장으로 하여금 약간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번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3월 18일이죠. 긴급 구제기금 BTFP, 즉 지난해 1년 전에 실리콘밸리 사태가 있은 다음에 연준이 한시적으로 1년의 텀을 잡고 긴급하게 은행 간의 펀딩 구조를 좀 개선했던 구제기금을 긴급하게 투여했던 것이 이번에 종료됐습니다. 종료되고 나서 처음으로 열리는 기자회견입니다. 연준 내부에서는 이런 성명서가 올라왔었죠. 종료 바로 직전에 기존의 유동성 채널이었던 제할인 창구, 디스카운트 위드로우로 대체하겠다. 따라서 중소형 은행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요,
미국은 특이하게 4월 달에 법인들의 세수 문제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경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4월 달에 세수가 꽤 많이 거칠 것 같아요. 세수가 많이 거친다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세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향후 재정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유동성 측면에서 보면요. 세수가 거친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재무부발 긴축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파월 의장한테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BTFP 종료됐고 DW가 있다 하더라도 중소은행의 상당 부분 유동성 문제가 날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4월 달에는 법인들의 세수 측면에서 놓고 보면 재무부발 긴축 효과가 즉 2분기에는 특히 4월 달에는 유동성의 고갈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연준은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집요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이 걱정 마라. 다 보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별 재료 없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2분기에는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연장성에서 있지만 미국의 유동성이 극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동성에 장사 없죠. 유동성 축소에는 장사 없다는 것을 감안해서 약간의 불안 심리로 파월 의장의 이러한 청사진 또한 대비책을 우리는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것에 방점을 찍었기 때문에 리세션보다는 노 랜딩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뒤에도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더 재밌는 건요. 노 랜딩은 노 랜딩인데요.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다른 주요국보다 유독 미국이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유독 미국만 나홀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까요? 최근 달러가 되게 강하죠. 달러 환율이 1,300원이 이제 뉴 노멀이라고 할 정도로 달러가 매우 강한데요. 이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이후에 다시 한번 미국 경제의 견고함이 주요 국가의 디커플링으로 해석되면서 달러의 강세가 다시 한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주목하는 것,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중립금리입니다. 중립금리라는 것은 글쎄요, 내추럴 금리라고 자연금리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금리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전보다 기준금리 인하폭을 좀 줄 수 있다. 아니면 이전보다 영원히 다시 한번 제로금리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립금리 상승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상당히 고민이 있을 겁니다. 지난해 잭슨 홀도 그랬고 올해 잭슨 홀에서도 이 중립금리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텐데 단시적으로 보면요. 대선 결과 올해 11월 달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된다면 이민법, 바이든이 된다면 이민법, 즉 미국의 고용시장에 미치는 구조적인 영향이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립금리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 하나의 변수이고요. 두 번째는 최근 옐런 장관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020년, 그러니까 2021년에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었다라는 발언이 후회스럽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2년의 세월이 지났죠. 그런데 이실직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때 자기가 조금 성급했던 것 같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옐런 의장이 그런 발언을 했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게 아니야? 그럼 이제 추세인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매파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옐런 의장이 어떤 단서를 달았냐면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발언을 했던 것은 후회스럽다. 하지만 나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옐런 의장이 짚인 중립금리의 논쟁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이게 패러다임 변화를 강하게 주장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3월 FOMC뿐만 아니고 3월 FOMC 끝나자마자 바로 Fed Listens 그래갖고 연준이 통화정책 구조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주요 은행장들과의 포럼이 있거든요. 3월 FOMC, Fed Listens 또한 잭슨 홀까지 이어지는 이 중립금리의 논쟁이 이제 3월 FOMC 이후에 시작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점도표도 중요하고 또한 파월 의장이 바라보는 QT의 축소 어떻게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가도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3월 FOMC가 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중립금리에 대한 논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제는 영원히 제로금리로 돌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3월 FOMC에서는 끝나고 나서 좀 매파적으로 해석되면서도 상당 부분 이견이 좀 분분하는 FOMC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 가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을 차근차근 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피버팅의 조건이 달성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텍스트 두 번째 보시죠. 자,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현재 동결되고 있죠. 지난해 7월부터 연준은 동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8개월 동결 지속되고 있는데요. 과거 1990년 이후에 보면 11개월이었다. 그러면 과거의 패턴이 지금도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강한 가정을 깔고 본다면 한 3개월 남았다는 것이죠. 금융시장이 형성하고 있는 올해 6월달 기준금리 인하 거기도 상당 부분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리즈너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시는 것처럼 시장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한다면 금융시장이 생각하는 컨센서스보다는 좀 늦게 하반기에 시작할 거라고 보고,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 폭은 경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좀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점도표입니다. 왼쪽 차트에 보시는 것이 지난해 12월 달 FOMC에서 나왔던 점도표입니다. 올해 상단이 5.5%고요. 4.625%가 미디언 값이기 때문에 올해 3번 정도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게 현재 컨센서스로 잡혀 있습니다. 그 뒤로 장기금리, 롱글러 런 그래갖고 중립금리 수준은 2.5%까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상향, 시프트 된다는 것은 이전보다 인하폭은 좀 줄어들 수 있다. 자, 2024년이 얼마나 바뀌는가도 중요하지만 제가 중립금리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롱글러 런, 즉 2.5%로 계속해서 몇 개월째 픽스되고 있는데 이 수준 자체가 혹시 올라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 한번 보시죠. 올해 2024년 미국의 성장률을 IMF, OECD, 또 블루칩, 주요 IB들의 기관 다 2.1% 보고 있고, 월드뱅크 1.6%, 또 CBO도 1.5%를 보고 있는데 유독 연준만이 가장 보수적으로 1.4%를 보고 있다. 자, 이 부분들이 상향될 것인데 잠재 성장률 2%를 넘게 상향될 것이냐, 아니면 1.5%와 2% 중간에 상향될 것이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반응이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재 성장률 2%를 크게 상회한다면 상당히 매파적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목하자. 2024년 성장률 전망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횟수 변경 매우 중요하죠. CME 금리 선물 시장에서 현재 6월 시작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왼쪽 차트에 보시면요, 이거 어제 밤에 제가 업데이트 해왔는데, 가만 보시면 이 파란색이 현재예요. 그런데 한 달 전에는요, 약간 이게 하늘색이죠. 한 달 전에는 지금 5.25에서 5.5%가 현재 수준이거든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동결된다라는 컨센서스는 지금보다 적었죠. 그리고 4.75에서 5% 인하될 거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 넘게 인하될 거라는 컨센서스가 지금보다 더 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동결할 거다라는 컨센서스는 확률은 좀 더 높아졌고, 인하할 거다라는 확률은 현저히 낮아졌다는 거. 즉 이미 CME 선물 가격에서도 6월 기준금리 인하가 반영되는데 그 횟수가 우리가 연초에 바랬던 6번, 5번보다는 현저히 낮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확률 분포인데요. 금융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죠. 6월 달에 인하를 시작해서 보시면 어떠세요? 6월 인하 시작, 7월 달 건너뛰고 9월 달에 한 차례 더 인하, 더 건너뛰고 12월 달 인하. 즉 징검다리 인하가 현재 컨센서스입니다. 자, 금융시장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목요일 날 3월 FOMC에서 점도표가 얼마나 시프트, 즉 우상향 되는 거에 따라서 이 확률도 확 바뀔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반기에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존 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의외 반기 보고 좀 몇 개의 중요한 차트입니다. 제가 갖고 왔는데요. 먼저 하나하나 좀 보시죠. 왼쪽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차트는 이거는 핵심 PC 물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예요. 근데 딱 보시면 어떠세요? 3개월, 6개월, 12개월 전부 무빙 에버리지를 했다 하더라도 피크 아웃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피크 아웃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피크 아웃되고 있다는 것은 금리를 낮출 수도 있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지만, 최근에 보시면 다시 한번 고개를 좀 들고 있다는 거. 이게 이번 3월 FOMC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자, 오른쪽으로 보시면, 자, 그럼 인플레이션을 좀 브레이크다운 해보죠. 서비스업, 즉 파란색인데요. 서비스업 물가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하우징 아니면 상품 전부 다 피크아웃 되고 있는데요. 유독 이 서비스업 물가만 한 4% 중후반에서 4% 정도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 자, 서비스 물가는 쉽게 낮춰지지 않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3월 FOMC에서 점도표의 우상향 가능성, 물가 전망도 상향된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왼쪽에 3, 4분면 하단에 보시면 이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자, 미국의 고용시장 핫하죠. 그런데 왜 핫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25살에서 54세까지, 즉 핵심 생산 가능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팬데믹 이후에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요, 보시면 어떤 그 이외의 사람들, 비생산 가능 인구는 여전히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 못하고 있다는 거. 미국의 고용시장은 철저히 양극화되고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른쪽 차트, 가장 중요한 차트인데요. 생산성. 자, 지금의 AI 혁명 아니면 이런 모든 것들이 미국 경제를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 중에, 가장 중요한 차트 중에 하나가, 봐라,
이전에 AI 혁명 아니면 노동시장의 개선 이 모든 것들이 생산성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생산성이 좋아진다는 거,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거, 이거는 성장률 상승으로 우리는 가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것은 이게 테일러 룰이라고 해서 좀 복잡하지만 중앙은행이 다양한 툴을 통해서 적정한 기준금리가 어느 수준인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시면 어떠세요? 이게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녹색이거든요. 최근에 녹색보다 지난 한 1년 동안만 보더라도 기준금리가 훨씬 더 모형에서 산출하는 적정금리보다 낮았었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역전이 돼서 이제는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될 만큼 상당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도 될 만큼 적정한 금리 수준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 현재 5.5% 상단보다 낮춰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도 올해 금리는 인하한다 라고 강력하게 방점을 찍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의회 연설에서의 핵심 차트와 핵심 키워드였고요.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이번 3월 FOMC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QT 변화. 네, 현재 왼쪽 차트가 보시면 제가 2019년의 데자비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녹색이요. 1일 레포 그림인데 이렇게 발작이 한번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9월 17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2019년 9월 17일 날 일간 레포 금리가 단기간에 10%로 급등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시중에 단기 자금 시장에 자금이 메말라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QT를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축소돼서 금리가 튀었다. 그래서 화들짝 다시 한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QT를 중단하고 양적 완화, 기준금리 인하로 돌아섰다. 금융시장은 지금도 이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부터 랠리가 있었죠. 근데 3월 FOMC가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자, 과연 시장이 무너지면 연준이 살려줄까? 물론 살려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로 살려줄까? 그러기 전에 시장의 유동성의 크랙션이 한번 있지 않을까? 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감을 갖고 계속해서 FOMC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른쪽 차트 이게 연준의 부채 계정입니다. 연준의 부채 계정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약간 이례적인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급준비금, 시중은행이 연준에 파킹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보는 것이죠. 지급준비금, 유동성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영래포라 그래서 또한 재무부 계정이라 그래서 이전과 달리 긴축적인 요소들이거든요. 이것들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자, 이게 과거 같으면 영래포와 지급준비금이 같은 방향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혀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영래포가 올해 한 2분기쯤에 다시 한번 소진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은 뭐냐? 지급준비금, 즉 지준이라고 할 수 있는 시중은행이 중앙은행한테 파킹하는 이 유동성 자체가 이제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 문제냐? 2019년에 이 지준이 줄어들면서 금융시장의 발작, 즉 금리가 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2분기에 이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2분기는 올해 분수령이자 어떻게 보면 잠깐 3월 FOMC 이후에 유동성이 메말라가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그렇게 계속해서 드렸던 거고, 그런 첫 관문을 3월 FOMC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할 건데 연준의 파월 의장이 어떤 식으로 이 부분들을 글쎄요 전문용어로 마사지 할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기금 종료 왼쪽 차트가 여러분들 이거 신기하죠? 파란색 보시면 작년 3월 달부터 BTFP가 한시적으로 1년 만에 얼마나 증가했냐면 약 1,600억 달러까지도 치솟았어요. 이제 종료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재할인 창구라 그래서 이게 막대 그래프를 했는데 재할인 창구가 기존에 위기가 있었으면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해 3월 달에 이 재할인 창구의 기능이 마비되자마자 BTFP를 출시했는데 이것조차도 이젠 종료됐다. 그렇다면 연준이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할인 창구를 이용해라 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요, BTFP와 재할인 창구는 다양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규모가 다릅니다. BTFP는 한도가 없는 마이너스 통장이고요. 재할인 창구는 맥스 5천억 달러가 한도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한번 빌릴 수 있는데 그 규모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얼마나 자금 경색이 있을지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도가 있는 마이너스 통장과 한도가 없는 마이너스 통장, 어느 게 금융시장에 안정감을 줄 것이냐? 당연히 BTFP죠. 그러면 1년이 지났는데 미국의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아니면 중소은행의 건전성이 좋아졌느냐라고 보면 오른쪽 위에 있는 차트입니다. 라지뱅크, 대형은행, 소형은행 각각 자산 대비 얼마나 안정망을 갖고 있느냐에 대한 지수인데 보시면 스몰뱅크, 중소은행들의 건전성은요 훨씬 더 안 좋아졌다는 것이죠. 대형은행은 별 여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 중소형 은행 쪽에서 뭔가 문제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3, 4개월 동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뉴욕의 커뮤니티 뱅크라고 있는 NYCB 뱅크 지역은행인데요. 주가 보시죠.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급락한 이후에 여전히 횡보하고 있다. 자, 주가가 모든 불안감을 먼저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2분기에 유동성의 고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미국 경제는 좋을 거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했는데요. 오른쪽 차트가 좀 핵심 차트입니다. 보시면요. 이게 제가 미국, 영국, 한국, 일본, 독일 2010년도 미국의 달러 기준으로 실질 추세를 한번 소팅해 봤습니다. 보시면 어떠세요? 최근에 단연 미국이 가장 우상향으로 회복이 빠르다는 것이죠. 미국 달러가 왜 강하냐? 미국 금리가 왜 가장 레벨업 되고 있는가를 보면 미국의 이 견고한 성장률이 아마 다음에 말씀드렸던 중립금리 상향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의 견고함을 내보이면 내보일수록 달러 강세 압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중립금리입니다. 이번 3월 FOMC를 끝나고 나서 제 고객들도 저한테 계속 여쭤보셨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10년물 국채금리 미국 기준입니다. 상단이 어디일까요? 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1967년부터 현재까지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2년물 국채 단기금리,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장기금리, 또 미 연준 기준금리를 한번 쭉 같이 그려봤습니다. 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요. 어떠세요? 국채금리, 2년물, 10년물 다 오를 때마다 기준금리가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르면서 다 찍어 눌렀죠. 근데 그 뒤에 흐름을 보세요. 아마 90년대가 좀 이례적인 현상이고 2000년대 오면서 2년물, 10년물 금리가 높아질 것 같으면 기준금리가 다시 한번 그걸 누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보시면 제로금리 시대가 오면서 오히려 방치했다라는 거. 자, 지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시 한번 70년대처럼 기준금리가 더 높은 긴축적으로 그 상단을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떤 의미냐? 자, 미국의 10년물 금리의 상단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현재 한 4.3% 내외의 수준으로 다시 올라가 있는데 이게 중립금리 상승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이전과 같이 5%를 뚫고 넘어갈 것이냐라기보다는 4.3%를 전후로 해서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트레이더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중립금리의 상승 압력을 갖고 해석하는 전략이 좀 다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옐런의 불씨. 저는 옐런 의장이 아마 3월 FOMC를 일주일 앞두고 상당히 의미 있는 화두를 던졌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 차트입니다. regret saying 이라는 얘기했죠. 후회하고 있다. 어떤 후회를? 2021년 6월에 했었던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발언을 후회한다. 즉 자기가 너무 좀 성급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여전히 자기는 일시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 자, 3월 FOMC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전임자였던 옐런 현재 재무장관이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연장성에서 제가 만약에 출입 기자라면 파월 의장한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옐런이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의 일시적인 현상을 파월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자, 파월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지 않다, 영원하다. 이제는 상승 압력이 높다라고 선언할 건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선언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시장금리 아니면 점도표 그 이상의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중립금리와 또한 인플레이션의 판단이 이번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제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몇 가지만 여쭤보고 오늘 방송을 마치면 3월 FOMC가 이번 주 목요일이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목요일 FOMC에서는 금리 인하 안 하겠죠? 금리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동결 가능성이 높고 그럼 이제 인하 가능성의 시기는 이번에 좀 어느 힌트를 주겠죠? 인하 시기보다는 점도표상에서는 이게 폭이었는데요. 올해 3번이었는데 그 폭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3월 FOMC가 마치고 나면 주식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일단 먼저 매를 좀 맞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매를 먼저 맞았다, 불안감 해소다라고 해석하는 게 과거의 패턴이었다면 이번에는 아마 중립금리를 건든다면, 가정입니다. 중립금리를 건든다면 금융시장은 오히려 좀 불안한 심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게 4월달, 5월달 나타나는 유동성 고갈하고 결부된다면 집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역사적으로 4월달하고 5월달 초순까지는 아마 글로벌 특히 미국 시장은 약간의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연장성에서 3월 FOMC는 좀 긍정적이다라기보다는 먼저 매를 맞은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나오는 점도표상의 변화와 또한 기준금리 인하를 넘어서 중립금리의 변화까지도 논의된다면 금리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2월에 출연하신 이후로 이제 3월에 비트코인이 1억도 돌파했어요. 아, 네. 조정도 약간의 조정도 겪었고 지금 다시 살짝 오르고 있어 1억 근처 와 있는데 비트코인 자산은 올해 좀 어떻게 될까요? 이 금리에 따라서. 금리는 유동성이죠. 돈의 값입니다. 그 유동성이 전통시장인 주식, 채권, 부동산과 또한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과의 연관관계가, 상관관계가 작년하고 올해가 좀 다릅니다. SEC에서 BTC의 ETP로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유동성의 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디지털 자산인 비트코인은 좋게 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원화 기준으로 1억에 너무 꽂혀 있잖아요. 달러 기준은 이미 7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화가 너무 약해져서 1억이 넘었다라고 하지만 과거의 동일한 잣대로 보면 여전히 달러 기준으로 7만 불 정도의 내외다라는 의미에서 과거의 10만 불도 우리가 트라이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네. 여전히 상승 압력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 압력이 높다는 건 더 오를 것 같다.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거군요. 자, 그리고 이전에 금 자산 되게 좋게 얘기해 주셨는데 금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제 4월부터죠. 이제 또 한 9개월 정도 남았는데 자산 포트폴리오 어떻게 정리해 가야 될까요? 2년 동안 김작가 TV 나와서 금을 밀고 있습니다. 금은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좀 다른 패러다임이죠. 주식과 금이 대체제일 수도 있는데요. 또한 인플레이션의 해지 자산으로서 비트코인과도 보완제이면서 대체제일 수 있습니다. 저는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에서 코인, 금 상당 부분 의미 있게 포트폴리오에 채우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과 4월 달에 뵐 텐데 만약 가시기 전에 투자전 한마디만 주고 가신다면요. 네, 3월 FMC가 먼저 매도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참 이견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점도표가 이례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금융시장에서 이렇게 논의되는 것도 또 이례적인 FOMC입니다. 연준은 상당히 신중할 것입니다. 근데 2019년에 이 신중함이 금리 발작으로 이어졌거든요. 그 가운데서는 유동성 고갈이 있었습니다. 저는 2019년에 대자비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들으면서도 그 일면에 긍정적인 변화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는데요. 유동성이 줄어드는 2분기를 3월 FOMC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그거에 대한 맞는 전략을 피는 FOMC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과 또 4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